이곳은 영국의 하이드파크입니다. 런던 시민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공원이죠. 하지만 해가 지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밤 10시가 넘으면 경찰도 단독 순찰을 꺼립니다. 뉴욕의 센트럴파크는 어떨까요? 밤 9시면 공원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경고가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파리의 블로뉴 숲, 베를린의 티어가르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한 도시만은 예외였습니다. 밤 11시에도 여성이 혼자 조깅을 하고 가족들이 산책을 즐기고 심지어 원앙이 강물을 헤엄치는 곳. 대체 이 도시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기억하시나요? 영국에서 큰 논란이 됐던 삼성 갤럭시 광고를 말입니다. 새벽 2시, 여성이 혼자 이어폰을 끼고 런던 거리를 조깅하는 장면이었죠. 나만의 시간을, 나만의 스타일로라는 멘트와 함께요. 영국 언론은 비현실적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결국 그 광고는 일주일 만에 방송에서 사라져야 했어요. 하지만 BBC 저널리스트 에밀리 로웰이 발견한 건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광고 속 그 불가능한 장면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도시가 있다는 거였어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면 건강하고 행복한 기운 듬뿍 받으실 거예요. 저는 에밀리 로웰입니다. BBC에서 범죄 통계를 다루는 저널리스트죠. 새벽 3시, 런던 본부 회의실은 차가운 형광등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책상 위엔 삼성 갤럭시 광고 관련 자료가 펼쳐져 있었어요. A사 용지 15장이 넘었습니다. 시청자 반응 분석부터 언론 보도 내용까지요. 그 광고가 영국에서 어떤 논란을 일으켰는지 아시나요? 저는 그 모니터를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화면 속 여성이 새벽 2시에 이어폰을 끼고 조깅을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런던 다리를 건너고 어두운 골목을 지나고 강변을 따라 달리는 모습이었어요. 나만의 시간을, 나만의 스타일로라는 카피와 함께요. 그 여성의 얼굴엔 두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유롭고 평화로워 보였어요. 저는 그 광고를 보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손이 주먹으로 말렸어요. 이건 거짓이에요.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만든 허상입니다. 제가 이 일을 시작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여동생 소피가 런던 북부에서 밤에 납치당했거든요.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날을 떠올리면 가슴이 조여와요. 그날 새벽 4시에 걸려온 전화. 소피의 떨리는 목소리. 언니, 나 병원이야. 목소리가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어요. 경찰이 찾았을 때 소피는 공원 벤치 옆에 쓰러져 있었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피의 눈빛은 변했어요. 예전에 밝고 쾌활했던 소피는 사라졌습니다. 두려움이 그 안에 자리 잡았죠. 그 이후로 저는 야간 범죄 통계를 집요하게 추적했습니다. 런던, 파리, 뉴욕의 밤거리. 모든 도시가 똑같았어요. 해가 지면 위험해지고 여성들은 집에 숨어들어야 하는 곳들이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안전한 밤은 없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였어요. 소피의 고통이 헛되지 않도록요. 삼성 광고가 방영되자마자 영국 언론은 들끓었습니다. 비현실적이다. 위험천만한 메시지다. 여성을 현혹한다. 가디언지에서는 무책임한 판타지라고 혹평했어요. 결국 그 광고는 일주일 만에 방송에서 사라졌어요. 편집장이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에 떴어요. 서울, 한강, 자정. 사진 속엔 조깅하는 여성들이 보였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혼자 달리는 모습들이요. 그것도 한 명이 아니었어요. 3명, 5명, 어떤 사진엔 10명도 넘는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책상을 손바닥으로 탁 쳤어요. 이건 조작이에요. 또 다른 광고용 연출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편집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저를 쳐다봤어요. 하지만 숫자는 달랐어요. 야간 범죄율 0.3%. 런던의 100분의 1 수준이야. 말도 안 돼요. 여성이 밤에 혼자 걷는다고요? 그것도 강변에서요?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몇몇 동료가 저를 쳐다봤어요. 제가 너무 흥분한 모습이 이상해 보였나 봅니다. 이 통계 확인된 건가요? 정말로요? 편집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공식 자료야. CNN도 같은 결과를 얻었어. 바로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뒤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다이앤 천이었습니다. 유튜브에서 국제 치안 분석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이죠. 구독자가 180만 명입니다. MIT에서 통계학 박사를 받았어요. 한국은 모든 게 이미지 메이킹이에요. K-팝처럼 말이죠. 그녀의 말투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손에 태블릿을 들고 있었어요. 화면엔 복잡한 그래프들이 보였습니다. 제 분석론 한국 정부가 통계를 조작하고 있어요. 중국식 선전 전략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 같았거든요. 다이앤이 태블릿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세요. 서울의 CCTV 밀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감시 사회죠. 그게 치안이라고 할 수 있나요? 편집장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다이앤, 감시와 안전은 다른 문제야. 아니에요. 감시가 곧 통제고, 통제가 곧 거짓 평화입니다. 그녀의 논리는 날카로웠어요. 하지만 뭔가 과했습니다. 마치 개인적인 감정이 섞인 것처럼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자리에 혼자 남았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어요. 화면엔 그 삼성 광고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밤 2시에 여성이 혼자 조깅하는 장면이었죠. 자유롭고 평화로운 표정이었어요. 저건 판타지야. 서울이 드라마 세트장은 아니잖아.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뭔가 찜찜했어요.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만약 진짜라면 어떡하죠? 아니, 그럴 리 없습니다. 소피를 생각했어요. 응급실 침대에서 떨고 있던 여동생을요. 통계는 조작될 수 있어요. 사진은 연출될 수 있죠. 하지만 현장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직접 가서 확인하겠다고요. 그 안전하다는 서울의 밤에 가보겠습니다. 혼자서요. 카메라를 들고서요. 편집장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서울로 가겠습니다. 진실을 확인하고 오죠. 손이 떨렸어요.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답장은 2시간 뒤에 왔어요. 좋아. 프리아 감독과 동행해. 그녀가 촬영 맡을 거야. 프리아는 인도계 영국인 다큐 감독입니다. 감성적이고 직관적인 사람이죠. 저와는 정반대예요. 저는 숫자를 믿지만 프리아는 사람을 믿거든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런던의 밤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거리를 비췄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또 누군가 다쳤겠죠. 저는 가방을 쌌어요. 카메라, 노트북, 녹음기. 그리고 소피의 사진을 지갑에 넣었습니다. 언니가 증명할게. 세상 어디에도 안전한 밤은 없다고.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일주일 뒤 출발이었어요. 서울로요. 진실을 찾으러 가는 겁니다. 그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그 광고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 그런 곳이 있다면?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리 없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스튜디오 내부 편집장과 팀원들이 서울 치안 통계를 회의 중이었어요. 회의실 벽면에는 대형 모니터 세대가 걸려 있었습니다. 첫 번째 화면에는 CNN 통계가 떠 있었어요. 두 번째엔 WHO 세계도시 비교 자료가 보였습니다. 세 번째엔 서울 야간 풍경 사진들이 슬라이드로 넘어가고 있었죠. 모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편집장이 첫 번째 자료를 가리켰습니다. CNN에서 3개월간 조사한 결과야. 야간 여성 범죄율이 0.2%래. 제가 손을 들었어요. 편집장님, 이 자료들이 정말 신뢰할 만한가요? 국제공인 기관들이야. UN, 세계은행, 인터폴까지 같은 결과를 내놨어. 저는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목소리에 확신을 담아서요. 광고용이에요. K 이미지 만들려고 연출한 거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CCTV, K-팝, 드라마 모두 마케팅이에요. 편집장이 안경을 벗으며 저를 쳐다봤어요. 에밀리, 너무 단정적이지 않나? 아닙니다. 제가 5년간 범죄 통계를 다뤘거든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든 도시가 똑같아요. 해가 지면 위험해지죠.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뒤편에서 다이앤 천이 개입했어요. 그녀는 늘 그렇게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에밀리 말이 맞아요. 다이앤이 자신의 태블릿을 들어 보였어요.
서울의 평화는 통제에서 나왔어요. 감시가 만든 평화죠. 화면에는 복잡한 데이터 분석이 떠 있었습니다. CCTV 밀도, 경찰 배치 현황, 정부 예산 배분까지요. 여기 보세요. 다이앤이 그래프를 확대했습니다. 서울엔 1평방킬로미터당 CCTV가 240대예요. 팀원 중 한 명이 물었어요. 그게 많은 건가요? 런던의 3배, 뉴욕의 5배 수준입니다. 다이앤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이건 치안이 아니라 감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이앤의 분석이 논리적이었거든요. 맞아요. 자유 없는 안전이 진짜 안전일 수 있나요? 편집장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그럼 너희 둘은 이 모든 자료가 거짓이라는 거야? 거짓까진 아니어도 과장된 거죠.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현실과는 다른 연출된 모습일 거예요. 다이앤이 다른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한국 정부의 해외 홍보 예산 자료였어요. 작년에 한국이 국가 이미지 홍보에 쓴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녀가 숫자를 가리켰습니다. 2조 원이 넘어요. K-팝, 드라마, 그리고 치안 홍보까지.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팀원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명확하죠. 저는 편집장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내가 직접 가보죠. 서울로. 편집장이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직접 가서 뭘 하겠다는 거야? 밤에 그 거리를 걸어보겠어요. 혼자서요. 제 목소리에 결의가 담겼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진짜 모습을 기록하겠어요. 위험하지 않나? 다른 팀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그게 바로 증명하려는 거예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상에 안전한 밤은 없다는 걸요. 다이앤이 손뼉을 쳤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원격으로 도울게요. 편집장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30초 정도 지났을까요? 편집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가서 확인해. 그가 저를 쳐다봤어요. 다큐멘터리로 찍어와. 제대로 된 걸로. 저는 가슴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밝힐 기회가 온 거예요. 프리아도 함께 보낼 거야. 편집장이 덧붙였습니다. 혼자 가긴 너무 위험해. 프리아 싱. 인도계 영국인 다큐 감독이죠. 저와는 여러 번 작업했던 파트너였어요. 하지만 저희는 성격이 정반대였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믿지만 프리아는 감정을 믿거든요. 저는 의심하지만 프리아는 믿으려 하죠. 언제 출발할 거야? 편집장이 물었어요. 다음 주면 어떨까요? 저는 벌써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요. 다이앤이 끼어들었어요. 제 구독자들도 관심 가질 거예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해 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진실은 숨겨질 수 없으니까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하나씩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마지막까지 남아서 자료들을 다시 봤습니다. 서울의 야간 사진들이 여전히 화면에 떠 있었어요. 조깅하는 여성들, 산책하는 가족들, 벤치에 앉은 연인들. 모두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사진은 순간을 포착할 뿐이라는 걸요. 진실은 시간이 흘러야 드러나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 소피에게 전화했어요. 소피야, 언니가 곧 출장 가. 어디로요? 소피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서울이야. 취재 때문에. 전화 너머로 소피가 숨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밤에 나다니지 마세요, 언니. 제 가슴이 찡했어요. 걱정 마. 조심할게. 약속해요? 약속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런던의 밤이 어둠 속에 잠기고 있었어요. 저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일주일 뒤면 서울에 있겠죠. 그 안전하다는 도시예요. 과연 정말 안전할까요?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제가 발견하게 될 건 제 예상과 전혀 달랐거든요. 비행기 아니었습니다. 14시간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옆자리 프리아는 편하게 자고 있었죠.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다이앤 천의 유튜브를 다시 봤어요. 서울의 야간 치안은 국가 주도의 이미지 세탁입니다. 댓글이 5만 개가 넘었습니다.
대부분 동조하는 내용이었어요. 역시 마케팅이었구나. 속은 기분이야. 저는 화면을 껐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구름 위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입국 심사대 앞에 선 순간이었어요. 줄이 길지 않았습니다. 심사관이 영어로 물었어요. 방문 목적이 무엇인가요? 유창했어요. 발음도 정확했죠. 저는 당황했습니다. 보통 공항 직원들은 영어가 서툴거든요. 적어도 제가 아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요. 취재 때문에 왔습니다. 심사관이 미소 지었어요. 좋은 취재 되시길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도장을 찍는 소리가 경쾌했습니다. 입국 심사는 3분 만에 끝났어요. 프리아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빠르네. 런던보다 훨씬 빨라. 저는 의심스러웠어요. 연출일 수도 있어. 외국인 저널리스트라는 걸 알고 있을지도 몰라. 프리아가 웃었습니다. 에밀리, 너무 경계하지 마. 그냥 일 잘하는 거일 수도 있잖아. 짐을 찾는 것도 빨랐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멈추지 않고 돌았어요. 안내 표지판은 한글,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화장실을 들렀어요. 깨끗했습니다. 냄새도 나지 않았죠. 휴지도 넉넉했어요. 이 정도는 기본 아니야? 프리아에게 말했습니다. 프리아가 고개를 저었어요. 에밀리, 유럽 공항들 생각해봐. 이 정도 아니야. 공항을 나서자 택시 기사가 다가왔어요. 60대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정장이 깔끔했어요. 어디 가세요? 영어였어요. 또 영어였습니다. 저는 호텔 주소를 보여줬죠. 아, 종로요.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차에 탔습니다. 깨끗했어요. 냄새도 나지 않았죠. 런던 택시와는 달랐습니다. 뒷좌석에 소독제 냄새가 희미하게 났어요. 시트는 가죽이었습니다. 에어컨이 적당히 틀어져 있었죠. 강변북로를 달렸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줄지어서 있었어요. 하지만 혼잡하지 않았습니다. 차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어요. 신호를 잘 지켰고 끼어들기도 부드러웠습니다. 이상하네. 저는 중얼거렸어요. 런던이었다면 경적이 난무했을 텐데.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봤습니다. 첫 방문이세요? 네. 서울 마음에 들 거예요. 안전하거든요. 또 그 말이었습니다. 안전하다는 말이요. 밤에도요? 제가 물었습니다. 기사님이 웃었어요. 밤에도요. 제 딸이 간호사인데 밤 11시에 퇴근해도 혼자 걸어와요. 위험하지 않나요? 여긴 한국이에요. 기사님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 있었어요. 급할 땐 양보를 먼저 하고 위험하면 서로 도와주죠.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급한데 왜 양보를 하나요? 기사님이 웃었습니다. 그래야 모두가 빨리 가거든요. 서로 막으면 다 같이 늦어지죠. 이상한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도로를 보니 맞는 말 같았어요. 차선 변경도 부드러웠습니다. 경적 소리도 진짜 위험한 상황이 아니면 거의 들리지 않았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다이앤 천이었어요. 에밀리, 도착했어? 방금 택시 탔어. 조심해. 그쪽 사람들 외국인한테 친절한 척하지만 다 연출이야. 알았어. 특히 밤에 조심해. CCTV가 많아도 사각지대는 있거든. 전화를 끊었어요. 다이앤 목소리엔 확신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뭔가 불안해 보이기도 했어요. 프리아가 카메라를 들었어요. 이거 찍어야겠어. 런던에선 상상도 못할 장면이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몰라. 낮이니까 그런 걸 수도 있어.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기사님이 트럭을 열어줬어요. 짐을 내려주면서 말했습니다. 서울 구경 많이 하세요. 밤에도 안전하니까 걱정 마세요. 고맙습니다. 요금을 냈어요. 3만 원이었습니다. 기사님이 카드 단말기를 건넸습니다. 카드도 되고 현금도 돼요.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경계를 늦추지 않았어요.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18층이었어요. 창문을 열자 서울 시내가 보였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죠. 건물마다 불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어요. 도시 전체가 점점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프리아가 들어왔습니다.
저녁 먹고 한강 가볼까? 저는 시계를 봤어요. 6시였습니다. 아니, 10시에 가자. 늦은 시간이어야 의미가 있어. 프리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그럼 준비나 하자. 저는 가방에서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배터리를 확인했어요. 녹음기도 점검했죠. 만반의 준비였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어요. 소피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서울 도착했어. 곧 취재 시작할게. 소피의 답장이 왔어요. 조심해, 언니. 밤에 혼자 다니지 마. 걱정 마. 프리아랑 같이 있어. 그래도 조심해. 저는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거리엔 사람들이 여전히 많았습니다. 밤이 두렵지 않은 듯했죠. 정말 안전할까요? 혼잣말을 했어요. 프리아가 대답했습니다. 곧 알게 될 거야. 저녁을 먹으러 나갔어요. 호텔 근처 한 식당이었습니다. 메뉴판에 영어가 병기되어 있었어요. 직원도 영어로 주문을 받았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 영어 교육 엄청 받았나 봐. 프리아가 말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았거든요. 너무 완벽했어요. 마치 준비된 것처럼요.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왔어요. 시계는 9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1시간 뒤면 한강이에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다이앤 천의 유튜브 채널을 봤습니다. 최신 영상 제목이 눈에 들어왔죠. 서울의 야간 치안, 완벽한 이미지 조작. 조회수가 50만이었어요. 오늘 올라온 영상이었습니다. BBC 소속 저널리스트 에밀리 로웰이 서울로 출장을 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보게 될 건 진실이 아니에요. 한국 정부가 준비한 쇼일 뿐이죠. 저는 화면을 껐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어요. 내가 증명할 거야. 내가 옳다는 걸. 10시가 됐어요. 프리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준비됐어? 저는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가자. 진실을 확인하러. 지하철 입구에 섰습니다. 뚝섬공원역이었어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안내 요원이 보였습니다. 제복을 입은 여성이었죠. 60대 정도 되어 보였어요. 서울숲 어느 쪽으로 가나요? 영어로 물었어요. 그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번 출구로 나가세요. 바로 보일 거예요. 손짓까지 해줬어요.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경계를 늦추지 않았죠. 출구를 나서자 음악 소리가 들렸어요. 라틴풍의 멜로디였습니다. 서울숲 입구였어요. 프리아가 카메라를 켰습니다. 저도 녹음기를 작동시켰어요. 밤 10시 서울숲입니다. 지금부터 이곳의 실제 모습을 기록하겠습니다. 공원으로 들어갔어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주말 밤이었는데도 말이죠. 작은 무대가 보였어요. 버스킹 공연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외국인으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 기타를 치고 있었어요. 라틴어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아름다웠어요. 관중들이 조용히 듣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날카로운 소리가 났어요. 기타 줄이 끊어진 거였습니다. 연주가 멈췄어요. 젊은 남성이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에서 기타를 내려놨어요. 미안해요. 기타 줄이 끊어졌네요. 그가 영어로 관객들에게 말했습니다. 관객들이 아쉬워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떤 사람은 고개를 저었고 어떤 사람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옆 무대에서 연습 중이던 한국인이 다가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죠. 이거 제 기타 써요. 그가 자신의 어쿠스틱 기타를 건넸어요. 저는 오늘 쉬는 날이니까요. 외국인 청년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물론이죠. 음악은 계속되어야 하니까요. 관중들이 박수를 쳤어요. 따뜻한 박수였습니다. 강요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환호였어요. 젊은 남성이 다시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더 아름다운 멜로디였어요. 관객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어리둥절했어요. 카메라를 들고 있었지만 무엇을 찍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저는 그 외국인 청년에게 다가갔어요. 마르코라고 자기소개를 하더군요. 스페인에서 온 교환 학생이었어요. 지금 어떤 기분인가요? 저는 녹음기를 켜고 물었습니다. 마르코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고국에선 버스킹할 때 늘 긴장했어요. 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기타 도둑 맞을까, 누가 시비 걸까, 늘 주변을 살폈죠. 마르코가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여기선 음악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지켜준다는 느낌이. 이건 처음이에요. 그때 마르코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감동받은 것 같았습니다. 프리아가 조용히 제 귀에 속삭였어요. 이건 만들 수 있는 장면이 아니야, 에밀리. 저는 말없이 렌즈를 닦았습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한국인 뮤지션에게도 물어봤어요. 왜 기타를 빌려주셨나요? 그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음악하는 사람끼리요. 혹시 모르는 사람인데도요? 음악엔 국경이 없잖아요. 그의 미소가 진실해 보였어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공원 곳곳에서 사람들이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벤치에 앉아 책을 읽는 중년 여성이 있었습니다. 가방을 옆에 그냥 놓아두고 있었어요. 지갑도 가방 밖에 걸려 있었죠. 연인들이 손을 잡고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여성의 핸드백이 어깨에 느슨하게 걸려 있었어요. 전혀 경계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도 많았어요. 어린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있었죠. 부모들은 벤치에 앉아 여유롭게 아이들을 지켜봤어요. 이상해.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왜 아무도 조심하지 않지? 프리아가 대답했습니다. 조심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세상에 그런 곳은 없어. 특히 이런 대도시에는. 그때 제 시선이 한 곳에 멈췄어요. 공원 벤치에 혼자 앉아있는 노인이 보였습니다. 70대 정도 되어 보였어요. 옆에는 작은 가방 하나만 놓여 있었습니다. 노인은 책을 읽고 있었어요. 가끔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보기도 했죠. 저는 다가가서 물어봤어요. 밤에 혼자 계셔도 안전하세요? 노인이 고개를 들더니 웃었어요. 물론이죠. 여기서 30년 넘게 살았어요. 30년이요? 네. 이 동네가 이렇게 좋아진 건 얼마 안 됐어요. 노인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예전엔 어땠는데요? 예전엔 좀 어수선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뭐가 달라진 건가요? 노인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사람들 마음이 달라진 것 같아요. 서로를 더 생각하게 됐다고 할까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요? 글쎄요. 노인이 주변을 둘러봤어요. 예전엔 각자 살기 바빴는데 이젠 서로 도우려고 해요. 그때 한 젊은 여성이 지나갔어요. 이어폰을 끼고 조깅을 하고 있었습니다. 혼자서요. 저는 시계를 봤어요. 밤 11시였습니다. 저 여성분 위험하지 않나요? 노인이 고개를 저었어요. 왜 위험해요? 여긴 서울 숲인데. 밤에 혼자 운동하는 거잖아요. 매일 봐요. 저 정도 시간엔 조깅하는 사람들 많아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런던이었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다른 벤치에서는 대학생들이 기타를 치고 있었어요. 3명 정도 모여서 조용히 연주하고 있었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잠시 멈춰서서 들었다가 갔어요. 아무도 시끄럽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수를 쳐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프리야, 이거 뭐야?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정말 이런 곳이 있는 거야? 프리아가 카메라 화면을 보여줬어요. 지금까지 찍은 장면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마르코의 연주, 기타를 빌려준 한국인, 박수치는 관객들, 책 읽는 노인, 조깅하는 여성. 모든 장면이 자연스러웠어요. 연출된 티가 전혀 없었습니다. 에밀리, 인정해. 프리아가 말했습니다. 여긴 진짜야. 우리가 예상했던 거와 달라.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직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정말 자연스러운 일상이라면, 제가 틀렸다면, 그 순간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다이앤 천이었습니다. 에밀리, 뭔가 찾았어?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대답했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 뭐가 확실하지 않아? 연출인 것 뻔하잖아.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었어요.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모습들이 너무나 자연스러웠거든요.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저희는 중랑천으로 향했어요. 프리아의 제안이었습니다. 어제 서울숲은 너무 관광지 같았어.
좀 더 일상적인 곳을 가보자. 지하철을 타고 갔어요. 중화역에서 내려서 10분 정도 걸었습니다. 주택가 사이로 난 길이었어요. 중랑천이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넓었어요. 양쪽으로 산책로가 잘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여긴 관광지가 아니네.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평범한 동네 사람들이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프리아가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야경을 찍어보자. 해가 지고 있었어요. 강물 위로 노을이 비쳤습니다. 은은한 조명이 켜지기 시작했죠. 그때였습니다. 수면 위에 뭔가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작은 물새 2마리였습니다. 저거 뭐야? 프리아가 카메라를 확대해서 봤어요. 근처를 지나던 시민이 말했습니다. 원앙이에요. 매년 봄이면 와요. 원앙이라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도시 한복판에 그런 새가 살다니요. 언제부터 왔나요? 제가 물었어요. 한 5년 전부터요. 이젠 동네 명물이죠. 그 시민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저기 둥지도 있어요. 나무 구멍에 만들었거든요. 정말 그 나무를 보니 구멍이 있었습니다. 원앙이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였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플래시도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한 아이가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저 새 왜 2마리가 같이 다녀? 엄마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원앙은 평생 함께 살아. 사랑하는 새거든.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엄마 아빠처럼. 엄마가 웃으며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저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무의식적으로 숨을 멈췄습니다. 아무도 새를 방해하지 않았어요.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고 지켜봤습니다. 원앙 2마리가 물 위를 유유히 헤엄쳤어요. 가끔 한 마리가 물속으로 잠수하면 다른 한 마리가 기다렸습니다. 마치 서로를 배려하는 것 같았어요. 이상해.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런던에서는 이런 새 보기 어려운데. 옆에 있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예전엔 여기도 없었어요. 그럼 언제부터요? 물이 깨끗해지면서부터죠. 할아버지가 천을 바라봤어요. 20년 전만 해도 여긴 냄새가 심했어요. 물고기도 없었죠.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물고기도 많고 새들도 와요. 정말 물속을 보니 작은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맑은 물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깨끗해진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시민들이 노력했어요. 쓰레기 안 버리고 세제도 친환경으로 쓰고.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 있었어요. 정부에서 한 게 아니라요? 정부도 했지만 시민들 역할이 컸어요. 그때 원앙 한 마리가 물고기를 잡아 올렸습니다. 다른 한 마리와 나눠 먹었어요. 사람들이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한 여성이 아이에게 말했어요. 봐라, 서로 나눠 먹네. 아이가 눈을 반짝이며 봤습니다. 와, 신기해. 저는 카메라에 말했습니다. 이건 연출할 수 없는 장면입니다. 프리아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에밀리, 저거 봐.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봤어요. CCTV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에 띄지 않게 설치되어 있었죠. 감시 카메라네. 저는 다이앤 천의 말이 떠올랐어요. 역시 감시 사회구나. 하지만 사람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경찰관도 보였습니다. 순찰을 도는 듯 했어요. 하지만 위압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죠. 한 아주머니가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경관님, 수고하세요. 경찰관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덕분에 평화롭게 근무하고 있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경찰과 시민이 이렇게 친근할 수가 있나요? 30분 정도 더 지켜봤습니다. 원앙은 여전히 물 위에서 헤엄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조용히 와서 보다가 갔습니다. 아무도 소란을 피우지 않았어요. 자연을 존중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프리아, 이거 뭐야?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뭐가? 이 모든 게 너무 자연스러워. 프리아가 웃었습니다. 그게 문제야?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제가 예상했던 모습과 너무 달랐거든요. 왜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들었나 봐요. 뭘 두려워해요? 밤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걸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왜 두려워해요? 위험한 게 뭐가 있나?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정말 위험한 게 보이지 않았거든요. 셋째 날 오후였습니다. 인사동을 걸어보기로 했어요. 전통과 현대가 섞인 거리라고 들었거든요. 골목길이 아기자기했습니다. 한옥 스타일 건물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관광객들과 현지인들이 섞여서 걸었습니다. 작은 안경점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은정 안경원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오래된 가게 같았어요. 저는 들어가 봤습니다. 취재차 현지인들과 대화해보고 싶었거든요. 70대 정도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안경을 닦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할머니가 멈칫했어요. 그러더니 말없이 다시 안경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영어 되세요? 다시 물어봤어요. 할머니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목소리가 작았어요. 미안해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무시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외국인이라 상대하기 귀찮은 건가? 그냥 나오려다가 한 번 더 시도해봤어요. 손짓으로 안경을 가리켰습니다. 안경. 보고 싶어요. 할머니가 더욱 당황했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손을 흔들며 뭔가 말하려 했지만 영어가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짜증이 났어요. 한국인이 영어를 못하는 게 당연한 거였지만 그 순간엔 그냥 짜증이 나더군요. 괜찮아요. 저는 그냥 나왔습니다. 기분이 별로였어요. 프리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땠어? 영어 안 통해. 저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어요. 그럴 수도 있지. 지난 며칠간의 좋은 인상이 한순간에 무너진 기분이었죠. 역시 표면적인 것일 뿐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속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프리아는 다른 장소를 촬영하러 갔어요. 저는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인사동 쪽으로 발걸음이 향했어요. 어제 그 안경점이 생각났거든요. 다시 그 골목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어제 그 할머니였습니다. 손에 뭔가 들고 뛰어오고 있었어요. 잠깐만요. 한국어였지만 급한 목소리였어요. 할머니가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숨이 차서 헉헉거렸어요. 손에는 보온병과 공책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번역 앱이 실행되어 있었습니다. 천천히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화면에 글자가 나타났습니다. 어제 도와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는 멍하게 화면을 바라봤어요. 할머니가 계속 타이핑했습니다. 밤새 영어 공부했어요. 대추차도 끓였습니다. 보온병을 건네주었어요. 따뜻했습니다. 공책을 펼쳐서 보여주었어요. 영어 단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한글로 발음도 적혀 있었어요. 헐로 옆에 헬로우 생크 유 옆에 땡큐 사리 옆에 쏘리. 할머니가 다시 핸드폰을 쳤어요. 외국 손님이 오시면 더 잘하고 싶어요. 가르쳐 주세요. 그녀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간절함도 있었습니다. 저는 목이 메었어요.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번역 앱에 쳤어요.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손을 흔들며 핸드폰에 쳤습니다. 할머니가 또 타이핑했어요. 다시 오세요. 다음엔 잘할게요. 그리고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떠나면서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보온병을 들고서요. 벤치에 앉았어요. 뚜껑을 열었습니다. 대추차 향이 났어요. 달콤하고 따뜻한 향이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어요. 달콤했습니다. 입안 가득 따뜻함이 퍼졌어요. 눈물이 났어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차별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그저 영어를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위해 밤새 공부했어요. 아침 일찍 차를 끓여서 찾아왔죠. 소피가 떠올랐어요. 제 여동생이요. 그녀도 런던에서 도움을 청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여긴 달랐습니다.
언어가 안 통해도 도우려고 했어요. 진심이 먼저였습니다. 프리아에게 전화했어요. 프리아, 내가 완전히 틀렸어. 뭐가? 어제 안경점 할머니가 호텔까지 찾아왔어. 프리아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말? 대추차 들고 밤새 영어 공부했대. 전화 너머로 프리아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에밀리, 그게 정이야.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그거. 마음으로 먼저 다가가는 것. 저는 이제 알겠어요. 정이 뭔지요. 진심이 뭔지요. 공책을 다시 펼쳐봤어요. 할머니의 필기체가 정성스러웠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말 열심히 쓴 흔적이 보였어요. 처음엔 삐뚤빼뚤했다가 점점 나아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였을까요? 저는 다시 안경점으로 갔어요. 할머니가 계셨어요. 저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공책을 들어 보였어요. 생크 유 베리 머치.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어요. 땡큐 베리 머치. 발음이 서툴렀지만 정성이 느껴졌어요. 저도 한국어로 말해봤어요.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박수를 쳤어요. 그리고 더 많은 영어를 가르쳐달라고 했습니다. 넷째 날 밤이었습니다. 프리아와 저는 한강 근처 식당에 있었어요. 삼겹살을 먹고 있었죠. 갑자기 프리아가 얼굴을 찡그렸어요. 에밀리, 배가 아파. 처음엔 체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프리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어요. 괜찮아? 아니, 진짜 아파. 병원 가야겠어. 저는 당황했어요. 한국어를 못하는데 어떡하죠? 식당 주인이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영어였어요. 저는 급하게 말했습니다. 친구가 아파요. 병원에 가야 해요. 주인이 즉시 전화를 들었어요. 119에 전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어로 빠르게 말했어요. 위치를 정확히 전달했습니다. 증상도 설명했어요. 외국인이라는 사실까지 말했죠. 3분 안에 와요. 걱정 마세요. 정말 3분이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주인이 물을 가져왔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금방 와요. 다른 손님들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봤습니다. 한 여성이 다가왔어요. 제가 간호사예요. 도와드릴까요? 프리아를 부축해 밖으로 나갔어요. 거리는 복잡했습니다. 러시아워 시간이었거든요. 차들이 빽빽하게 막혀 있었어요.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가장 앞에 있던 승용차가 급하게 길가로 붙었습니다. 뒤따르던 차들도 똑같이 했어요. 마치 훈련이라도 받은 것처럼요. 한 차량은 인도 쪽으로 바짝 붙었습니다. 운전자가 창문을 내리고 손을 흔들었어요. 구급차에게 신호를 보내는 듯 했습니다. 택시 한 대가 급정거했어요. 뒤에서 경적이 울릴 법도 한데 아무도 소리내지 않았습니다. 한 SUV는 중앙선을 약간 넘어서까지 비켜섰어요. 반대편 차선도 속도를 늦췄습니다. 마치 바다가 갈라지는 것 같았어요. 모든 차가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정확히 3분이었어요. 구급대원이 내렸습니다. 젊은 남성이었어요. 이름표가 보였어요. 김주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영어였습니다. 또 영어였어요. 프리아가 대답했습니다. 배가 너무 아파요. 오른쪽 아랫배요. 대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맹장일 수 있어요. 빨리 가야겠습니다. 들것을 가져왔어요. 프리아를 조심스럽게 옮겼습니다. 다른 대원도 나왔어요. 둘이서 협력했습니다. 저도 구급차에 탔어요. 차는 깨끗했습니다. 의료 장비가 정돈되어 있었어요. 병원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지금 시간이면 10분 정도요. 걱정 마세요.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사이렌이 울렸어요. 창밖을 봤어요. 차들이 계속 비켜주고 있었습니다. 한 오토바이 배달원도 길가에 섰어요. 이게 가능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김주영 대원이 들었나 봐요. 한국에선 구급차가 최우선이에요. 모두가 알고 있죠. 교육을 받나요? 어릴 때부터 배웁니다. 학교에서도 가르쳐요. 정확히 9분 만에 병원에 도착했어요.
응급실 입구에 의사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프리아를 옮겼어요. 의사가 영어로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아팠나요? 질문과 대답이 빨랐습니다. 통역이 필요 없었어요. 30분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맹장염이 맞습니다. 수술이 필요해요. 지금요? 네, 지금 해야 합니다. 수술은 1시간 걸렸어요. 성공적이었습니다. 의사가 설명해 줬습니다. 잘 됐어요. 이틀 정도 입원하면 됩니다.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의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수납창고에서 확인하세요. 수납창고로 갔습니다. 직원이 계산서를 줬어요. 47,000원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어요. 이게 전부인가요? 구급차비, 응급실비, 수술비 다 포함된 건가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전부 포함이에요. 외국인 응급환자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미국이었다면 수천 달러였을 겁니다. 프리아를 보러 갔어요. 마취에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여기 사람들 천사야. 프리아가 말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그런가 봐. 정말 그런가 봐. 그때 한 경찰관이 들어왔어요. 50대 초반 남성이었습니다. 단정한 제복을 입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한기훈입니다. 명함을 건넸어요. 강북경찰서 경정입니다. 어떻게 저희를 아시죠? 외국인 응급 상황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가 의자에 앉았어요. 저도 앉았습니다. 서울 치안이 어떤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느끼세요? 솔직히 놀랐어요. 한기훈 경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CCTV 때문인가요? 그것보다는 사람들이요. 맞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서울의 치안은 시스템이 아니라 정입니다. 정이요? 사람들이 사람을 지켜주는 도시죠. 그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제 딸이 한강생태복원에 참여했어요. 3년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났죠. 죄송합니다. 딸이 꿈꿨거든요.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도시를요. 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래서 전 이 도시를 지킵니다. 딸의 꿈을 지키는 거죠.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주일간의 서울 취재가 끝났어요. 공항에 내리자마자 느꼈습니다. 공기가 달랐어요. 편집실로 갔습니다. 프리아와 함께 영상을 정리했어요. 나흘이 걸렸습니다. 다이앤 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에밀리, 영상은 어떻게 돼가? 거의 다 됐어. 기대된다. 한국의 민낯을 보여줄 거지.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다이앤, 내가 틀렸어. 뭐? 한국은 조작이 아니야. 진짜야. 다이앤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에밀리, 너 매수당한 거야? 아니, 진실을 봤어. 그건 내가 본 게 아니야. 그들이 보여준 거지. 직접 와서 봐. 그럼 알 거야. 다이앤이 전화를 끊었어요. 다큐멘터리 제목을 정했어요. 정이 흐르는 강변이었습니다. 편집장이 시사회를 열었습니다. 회사 임원들이 모였어요. 다이앤 천도 있었습니다. 영상이 시작됐어요. 서울숲의 마르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중랑천의 원앙 장면이 이어졌죠. 안경점 할머니 부분에서 몇몇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공책에 적힌 영어 단어들이 화면에 클로즈업 됐어요. 응급 상황 부분에서 임원들이 숨을 죽였어요. 차들이 길을 비켜주는 장면에서 누군가 감탄했습니다. 45분짜리 다큐였어요. 마지막 장면은 한기훈 경정의 인터뷰였습니다. 이 도시는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정이 만들었죠. 영상이 끝났어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오래 이어졌어요. 편집장이 말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황금 시간대에 방영하자. 다이앤 천이 일어섰어요. 이건 선전물이에요. 객관성이 없어요. 편집장이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객관성은 숫자만이 아니야. 현장의 진실도 객관성이지. 이건 날조예요. 연출된 거라고요. 제가 일어섰어요. 날조라는 증거 있나요? 전부 현장에서 찍은 겁니다. 다이앤이 말문이 막혔어요. 그녀는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토요일이 됐어요. 다큐가 방영됐습니다.
시청률은 5.2%였어요. 반응이 폭발했어요. 시청자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정말 그런 도시가 있나요? 저도 가보고 싶어요.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어요. 해시태그 정의도시 서울이 전 세계 1위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다른 나라 언론들이 관심을 가졌어요. BBC, 알자지라, NHK가 취재 요청을 했습니다. 저는 강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이었어요. 강연장은 가득 찼습니다. 제 강연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진실을 폭로하러 서울에 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다는 걸 깨달았죠. 청중이 집중했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삼성 광고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 아래 서울 한강에서 조깅하는 여성의 영상이 나왔어요. 광고라고 믿었던 장면이 서울에선 현실이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였습니다. 이은정 할머니 사진이었어요. 영어 공책도 함께 나왔습니다. 이분은 밤새 영어를 공부했습니다. 외국인 손님 한 명을 위해서요. 청중이 조용했습니다. 정이 흐르는 도시는 존재합니다.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도시요. 그곳은 서울입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오래 이어졌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소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응. 나야. 언니, 나 영상 봤어. 울었어. 정말? 언니, 나도 가보고 싶어. 서울. 그래, 같이 가자. 다음엔. 언니, 고마워. 세상이 다 나쁜 건 아니라는 걸 보여줘서.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하지만 서울의 밤이 그리웠어요. 한강의 물소리가 그리웠습니다. 이은정 할머니가 보고 싶었어요. 세상은 넓습니다. 어두운 곳도 있지만 밝은 곳도 있어요. 정이 흐르는 곳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숫자만이 진실이 아니라는 걸요. 사람의 마음이 진짜 진실이라는 걸요. 서울이 가르쳐줬습니다. 정이 뭔지요. 진심이 뭔지요.